이제는 가장 과학적으로 이렇게 배우세요. 여러분의 두뇌는 천재의 두뇌로 단 3일 만에 변화를 느낄 겁니다. 하나를 배워도 열을 안다. 이런 격언처럼 누군가는 같은 걸 배워도 훨씬 더 빠르고 오래 기억하곤 합니다. 그리고 길어지는 평균 수명에 배움은 학생뿐 아닌 모든 연령대의 가장 중요한 삶의 부분이 되어가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능 그리고 배움의 능력을 타고난 선천적인 능력이라 생각하는 반면 아주 간단한 몇 가지 방법은 두뇌를 역이용해서 배움과 암기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 앤드류 후버만은 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대학교 시절에 알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부터 간단하지만 과학적인 이 방법을 통해 가장 최소의 노력으로 빠르게 배우세요. 변화는 단 3일 만에 느껴집니다. 이번 영상에선 두뇌 과학적으로 공부와 학습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앤드류 후버만의 인사이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앤드류 후버만은 배움의 정의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단지 읽고 듣는 것이 배움은 아닙니다. 배움을 두뇌 과학적인 관점에서 정의하자면 습득한 정보를 잊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을 뜻하죠. 즉, 배운 데이터를 두뇌 회로 속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반복해서 읽는다고 해서 배움이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더 적은 시간으로도 빠르게 배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한 앤드류 후버만, 그리고 700명의 의과대학 학생들을 실험한 한 가지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그는 말해요. 첫 번째로 700명의 의대생 중 성적이 가장 좋은 학생들의 평균 공부 시간은 최대 하루 3, 4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움에 특화된 소수의 학생들에겐 몇 가지 사소한 공통점이 확인됐죠. 가장 먼저 그 학생들은 공부할 스케줄을 미리 정하고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을 정해두고 주변의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한 상태에서 해당 시간에만 공부하는 공통점이 있었죠. 이렇게 후보만이 말한 엘리트들의 루틴은 하루 최소 2번의 시간을 미리 나눠두고 공부 시간이 되면 핸드폰을 끄거나 최소한 와이파이를 꺼놓은 상태에서 주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는 해당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될 거라고 미리 알린 후 혼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함께 공부를 하며 능률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고의 결과를 불러온 학생들은 혼자서 공부하는 비중이 훨씬 컸죠. 그리고 그 스케줄을 최소 일주일에 5회 반복했습니다. 앤드류 후버만은 이런 스케줄의 중요성을 뇌과학적인 부분에서도 증명했죠. 집중력과 주의력은 유한하지만 재생산이 가능한 자원입니다. 그렇기에 똑똑하게 사용해야 하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아데노신이 분비되고 잠과 피곤함이 쏟아져 집중을 할 수 없어지니까요. 반대로 아데노신이 적절하게 분비되어 나올 땐 우리의 집중도는 올라가고 긴장 상태가 유지됩니다. 즉, 아데노신은 한정적인 집중력의 연료이기에 공부 혹은 학습할 스케줄은 미리 빼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를 보내며 공부할 그 시간을 위해서 아데노신을 알맞게 축적할 것이니까요. 그러니 항상 미리 공부할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스케줄로 만들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에, 혹은 아침에 2개라도 괜찮으니까 시간을 나눠서 정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어도 3일만 해보세요. 달라짐을 바로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실제로 앤드류 후버만도 자신의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 보고, 한 번 해보고, 한 번 가르치기. 앤드류는 이렇게 말했죠. 이 3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최고 효율을 가진 배움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숙달을 만드는 최적의 루틴이죠. 그리고 최고의 학생들은 배운 것을 친구에게 가르치거나 혹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치열하게 경쟁을 하며 공부를 하는 환경에서 내가 어렵게 배운 정보들을 쉽게 요약해서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알려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내가 얻은 정보를 노력 없이 쉽게 이용하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건 혼자서 자신을 격리시켜 공부한 학생들이 배운 것을 누군가에 가르치는 과정에서 얻는 학습적 성장은 남들이 요약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알려주는 행위로 인해서 내가 얻는 이득이 더 크니까요. 이런 그의 말처럼 때론 내가 어렵게 배운 걸 알려주더라도 남들은 내가 얻은 방식 그대로 정보를 얻지 않기에 소위 말해 알려줘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내가 배운 걸 누군가에 알려주거나 적어도 주변 사람에게 설명해주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남들에게 가르치는 연습은 내가 배운 것을 마스터하는 최고의 방법이니까요. 학습을 위한 앤드류 후버만의 세 번째 방법, 시간을 최소화하는 셀프 테스트. 그는 한 가지 연구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테스트는 배우고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뿐 아니라 유지하고 또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학생들을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 모두에게 자서전을 읽게 했어요. 첫 번째 그룹은 자서전을 4번이나 계속 읽게 만들었고, 두 번째 그룹은 한 번만 읽고 셀프 테스트를 시켰죠. 그냥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으면서 자서전의 내용을 물어보고 한 번 더 상기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책에서 찾아보도록 조언했습니다. 즉, 첫 번째 그룹은 여러 번 읽게 만들며 수동적 학습을, 두 번째 그룹은 한 번만 읽고 자신에게 물으며 능동적 학습을 시켰죠. 그럼 이 두 그룹의 최종 테스트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두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정보를 기억하는 정확성은 한 번만 읽고 셀프 테스트를 한 쪽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았습니다. 즉, 자꾸만 반복해서 읽기만 하는 것은 한 번만 읽고 셀프 테스트를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러니 당신이 빠르게 배우고 싶다면 배운 정보를 다시 떠올리려는 나만의 노력을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 이 외에도 셀프 테스트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비슷하지만 또 다른 연구가 있었어요. 실험자를 3가지 부류로 나눠서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지난 후 최종 테스트를 했는데, 첫 그룹은 공부를 4번 완독 후 최종 테스트를 받고, 두 번째 그룹은 해당 과제를 3번 완독 후 한 번의 셀프 테스트 후 최종 시험을, 마지막 그룹은 해당 과제를 단 한 번만 완독 후 3번의 셀프 테스트를 하고 최종 시험을 봤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결과를 가진 그룹은 단 한 번의 공부만을 하고 3번의 셀프 테스트를 한 마지막 그룹이었습니다. 앤드류 후버만은 이렇게 덧붙였죠. 공부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정보에 대해 얼마나 노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셀프 테스트를 할 때 정답을 맞췄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문제를 풀고 마지막에 정답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틀렸는지에 대한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테스트를 하고 답을 확인한다는 것에 배움에 큰 과정이 있는 거죠. 이런 그의 조언처럼 만약 공부를 한 번만 하고 셀프 테스트를 해서 40%, 50%만 맞추더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도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는 것보다 더욱더 큰 학습 효과를 불러오죠. 앤드류 후버만은 이 부분을 과거 자신이 알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아쉽다고 언급했어요. 가장 공부를 적게 하더라도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는 이 학습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배운 것에 대해서 고심하고 생각하며 에너지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셀프 테스트를 해야 할까요? 혹은 완벽한 테스트 방법은 과연 뭘까요? 앤드류 후버만은 셀프 테스트에 관해 가장 완벽한 한 가지 연구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도 실험자들을 3부류로 나눠서 모두 2번씩 셀프 테스트를 하게 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공부가 끝나고 바로 셀프 테스트를 한 번, 그리고 최종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진행했고, 두 번째 그룹은 공부를 하고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 한 번의 셀프 테스트를, 그리고 일정 기간이 다시 지난 후 최종 시험 직전에 한 번의 셀프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공부 후 시간이 지나고 최종 시험을 보기 전에 2번의 셀프 테스트를 했죠. 그리고 결과는 놀랍게도 1번 그룹이었습니다. 공부 직후 바로 셀프 테스트를 보고 최종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셀프 테스트를 한 그룹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학습의 효과는 1년 이상도 지속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무언가를 배웠을 때 셀프 테스트의 방법은 사지선다 형식의 한 가지 답변을 고르기보다는 짧은 단어를 떠올리는 빈칸 채우기 혹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한 후 답을 제시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언급했죠. 그리고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공부 후 바로 셀프 테스트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바로 핸드폰을 본다면 그 행동은 기억과 학습에 역효과를 주게 돼요. 즉,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웠을 때 5초에서 10초 정도라도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정보를 복습할 때 두뇌의 해마는 평소보다 20배, 30배 정도 더 빨라지거든요. 마치 잠자며 정보를 저장하는 기간인 렘슬립 상태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말이죠. 그러니 꼭 1분, 아니 5분만이라도 셀프 테스트를 잊지 마세요. 이처럼 시험을 단순한 평가가 아닌 가장 효율적인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앤드류. 마지막으로 그가 찾은 후천적 천재들의 공통점은 크고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물론 하려는 공부가 재밌거나 흥미로운 과제라면 이 부분은 크게 상관이 없을 테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지루함이 느껴지는 그런 공부라면 야심찬 목표를 가지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앤드류는 의대 최고의 학생들에게서 나온 학습의 이유를 이렇게 전달했어요. 엘리트 의대생들에게 공부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그들은 자세하게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했고 그 목표는 짧은 기간이 아닌 장기적 꿈이었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가지게 될 능력을 통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남길 수 있는 영향력, 그렇게 모두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다는 크고 야심에 찬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힘이 들 때마다 그 목표를 상기하며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공부와 배움의 과정들이 모두를 위해 세운 내 목표를 위한 한 발자국의 노력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걸 상기시킨 거죠. 이번 영상 속 앤드류 보만이 말한 최적의 학습을 만드는 4가지 인사이트. 두뇌는 한정적인 에너지와 아데노신이 존재하기에 주에 최소 5번 이상 하루 3, 4시간을 2번으로 나눠 미리 공부할 스케줄을 만들기. 공부로 끝내지 말고 배운 것을 친구, 가족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설명해 주면서 능동적인 학습을 하는 것. 공부 직후를 포함해 셀프 테스트를 이용하며 많은 시간 내가 습득한 정보를 되새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고 야심찬 목표를 통해 힘든 순간을 이겨내는 끈기를 가지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앤드류는 마지막으로 이런 조언을 남겼죠. 무언가를 배우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딴짓을 하게 된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것마저도 배움의 한 가지 과정이라는 걸 말이죠. 우리의 두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혹은 말하는 것만으로도 집중력과 몸의 긴장 상태가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심지어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집중하는 주제가 흥미롭거나 재밌다면 오랜 시간 집중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그러니 항상 내가 하는 학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뇌이며 자신의 의지를 통해 해당 공부나 배움에 흥미 혹은 중요함이 생기도록 강요하세요. 그리고 집중력이 사라질 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그 과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집중을 유지하는 게 힘든 건 당연한 거니까요. 즉, 내가 자꾸 집중을 다시 하려고 노력하고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집중이 되고 있다는, 무언가를 학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단지 두뇌의 신경회로가 바뀔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집중도가 떨어지면 다시 불러오는 연습만 하세요. 우리의 몸과 두뇌는 그 리듬에 맞춰서 꾸준하게 집중을 유지하도록 다시 설정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집중력 스킬입니다. 이번 영상 속 앤드류 후버만의 방법들이 새로운 배움을 시작할 많은 분들께 그 도전을 조금이나마 효율적으로 만들었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눈을 감고 쉽게 상상하는 멘탈 트레이닝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든 혹은 어떤 행동이든지 2배의 성과를 볼 겁니다. 이젠 뇌과학적으로 성공을 만드세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우리의 두뇌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능력을 가졌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대단한 두뇌의 능력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두뇌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면서 남보다 쉽게 무언가를 배우고 또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 앤드류 후버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멘탈 트레이닝 혹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 불리는 상상법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가장 쉽게 두뇌의 회로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하게 되는 모든 일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영상에선 일의 능률을 최소 30%에서 최대 2배를 향상시킨다는 기적의 상상법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앤드류 후버만은 두뇌가 바뀔 수 있는 이유로 뉴로플라스티시티, 신경 가소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두뇌의 가속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25세가 되기 전까지는 디벨롭멘탈 플라스티시티, 발달 가소성이 두뇌의 새로운 신경작용인 뉴런을 만들죠. 쉽게 말해 이 시기에는 세상을 경험하면서 외부적 요소로 인해 두뇌가 바뀌어가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25세가 지나면 외부적 요소가 아니라 개인이 의도적으로 두뇌의 신경 회로를 조정해야 하죠. 이 부분을 셀프 다이렉티드 어답티브 플라스티시티, 자기 주도형 적응 가소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만약 25세가 넘었다면 우리는 주도적으로 계획하며 두뇌를 바꿔야 하죠. 이렇게 설명하는 앤드류 후버만, 쉽게 말하자면 어릴 때의 두뇌는 스펀지처럼 외부적 정보를 빨아들이지만 성인이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두뇌의 새로운 정보를 의도적으로 바꿔가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만 두뇌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뇌를 바꾸는 가장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멘탈 트레이닝을 앤드류 후버만은 추천하고 있죠.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걸 전혀 못하는 성격인데 멘탈 트레이닝 그게 뭐야? 그리고 앤드류 후버만은 이런 반응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해보라고 말했죠. 먼저 눈을 감고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노란색 상자 위에 빨간 장미가 놓여있는 걸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장미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데이터는 이런 간단하고 쉬운 상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중력 문제가 있거나 ADHD를 가진 사람도 별 문제 없이 노란 상자 위에 있는 빨간 장미를 눈 감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게 멘탈 트레이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장미를 떠올렸을 때 두뇌에서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실제로 장미를 보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전기 자극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상상을 할 줄 압니다. 단지 무엇을 상상해야 하는지만 알려준다면 짧고 간단한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장미를 떠올린 것처럼 쉬운 게 두뇌를 바꾸는 일입니다. 이렇게 상상을 설명한 앤드류 후버만, 이처럼 우리가 상상 속에서 혹은 실제로 새로운 무언가를 배울 때는 두뇌에서 신경 가소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경 가소성에는 수많은 방식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메인이 되는 2가지는 시냅스의 강화로 학습과 기억을 촉진하는 LTP, Long Term Potentiation,
그리고 반대로 시냅스의 약화로 정보가 뇌에서 사라지는 정리 작업을 뜻하는 LTD, Long Term Depression이 있죠. 앤드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언급한 이유는 시냅스를 만드는 수많은 경로 중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수학 문제 혹은 외국어 같은 인식적 학습부터 골프 스윙이나 테니스 등의 육체적 학습까지 이 두 가지 신경 가소성이 가장 연관이 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언급할 멘탈 트레이닝 혹은 심상화라 불리는 이 운동은 LTD와 LTP를 통해 나쁜 회로는 정리하고 원하는 회로를 강하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원하는 결과 그리고 바라던 두뇌를 가지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말한 앤드류 후버만, 그리고 그가 말하는 두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바꾸는 멘탈 트레이닝의 첫 번째 법칙은 이겁니다. 상상을 가능한 짧고 간단하게 유지하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장미를 떠올리는 그런 쉬운 상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고 디테일이 많아질수록 상상은 점차 불가능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 효과 또한 급격하게 낮아지고요. 앤드류 후버만은 수많은 연구를 찾아봤고 가장 알맞은 상상의 시간으로 5초에서 최대 15초의 사이의 행동을 정하고 최대한 간결하게 유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상 연습을 한 세션당 50회에서 75회 정도 반복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가 실제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렇게 한 주에 3번에서 5번의 세션을 해나가는 겁니다. 육체적인 행동을 예로 들자면 골프나 테니스 스윙을 할 때 자신의 루틴을 상상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인식적인 행동을 예로 들자면 어렵던 외국어 문장의 발음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동을 상상하는 것은 사실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상 속에서 연습을 해나갈 때도 실제로 하는 행동과 더 비슷하고 정확할수록 상상의 효과는 극대화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반드시 완벽하게 한 번이라도 해본 그런 행동을 상상해 보세요. 앤드류 후버만이 찾은 두 번째 법칙, 상상이 행동을 대체할 수는 없기에 실제 행동과 상상을 함께 연습해 나가라. 이처럼 그는 상상으로 연습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연습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과 상상 속의 노력이 함께 일어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된다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하는 그 행동에 이름 혹은 명칭을 붙일 때 그 효과는 말도 안 되게 상승합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거나 인식을 잘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예를 들어 완벽한 골프 스윙을 1A 이렇게 정하고 실제로 연습을 할 때와 상상 속에서 행동을 할 때도 내가 붙인 이름이나 명칭을 말하거나 상기하면서 연습을 이어가도록 해보세요. 앤드류 후버만이 찾은 멘탈 트레이닝의 네 번째 법칙, 상상 속 눈의 시선을 해당 행동에 따라 함께 움직여라. 눈을 감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은 눈을 감은 상태지만 동공은 하늘 쪽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눈을 감은 상태로 상상을 할 때 시선이 함께 이동한다면 더 생생한 상상과 두뇌 속 뉴런들의 전기작용을 극대화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상상은 계속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15초간 할 수 있는 만큼 반복을 하고 또 15초간 쉬어주는 기간을 가질 때 상상이 더욱 효과적일 거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고 간결한 상상을 반복할 때 몸과 두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제 행동과 상상 속 행동의 거리감을 좁히게 됩니다. 실제로 시선이 따라가면 그 자극은 더 커지죠. 그리고 그렇게 상상을 이어갈수록 우리의 상상 속 행동과 실제 행동의 차이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같아지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 속 앤드류 후버만의 4가지 법칙을 요약하자면 5초에서 최대 15초 사이의 짧고 간결한 행동을 최대한 자세하게 눈을 감고 상상하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행동을 상상하기보다는 내가 한 번이라도 완벽하게 한 경험이 있는 그런 행동을 상상하면서 실제 연습도 함께 해나가기, 그리고 상상하는 행동에 이름이나 명칭을 붙여 멘탈 트레이닝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연습할 때의 행동에 시선을 함께 움직이며 더 생생한 상상, 두뇌의 신경 자극을 일으키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4가지 루틴을 반복하며 2가지 조건을 잊지 말라고 조언했죠. 상상법을 통해서 두뇌를 바꾸어 갈 때 우리에겐 2가지 조건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첫 번째는 배우길 원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집중.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을 할 때 두뇌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전류 자극 신호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과정에서 귀찮음과 좌절의 상태를 마주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두뇌에서 흐르게 되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때문이죠. 그에 따른 결과로 우리는 불편함과 도피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분을 좋지 않은 걸로 인식하고 행동을 하지 않게 되죠. 두뇌는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고 우리의 몸과 감정에 신호를 보낸 건데, 변화를 싫어하는 우리는 그 부분을 거부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원하는 것에 온전한 집중을 하기 전 우리는 좌절과 무력감이 동반될 것을 반드시 인지한 후에 시작을 해야 해요. 마치 당연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감정은 무조건 겪어야 하는 통과 의례와 같은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두뇌를 바꾸는 자기주도형 적응 신경 가소성에 반드시 필요한 2번째 조건은 Deep Rest, 완전한 휴식과 수면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전날 저녁과 연습 후에도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잠에 들 때 신경 가소성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즉, 두뇌 속에서 신경 회로들이 사라지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점은 우리가 잠에 들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두뇌에서는 정보를 저장하는 시냅스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수면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 연구는 수백 개가 넘게 존재합니다. 명상과 NSDR도 사실 잠잘 때와 같은 그런 효과를 불러오기에 많이 언급되는 거예요. 즉, 온전한 집중을 할 때 느끼게 될 감정과 충분한 수면, 이 2가지 조건을 잊지 마세요. 이 2가지를 인지한 여러분의 멘탈 트레이닝은 완벽한 행동을 만들어가며 원하는 두뇌를 가지도록 이끌 겁니다. 이번 영상 속 앤드류 버만이 제시한 멘탈 트레이닝의 방법들이 어떠셨나요? 물론 그가 나눈 인사이트는 사실 인지적인 부분보다는 육체적인 부분에 더욱더 집중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연구 결과는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상상과 행동을 모두 하지 않는 것보다는 상상이라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상상보다는 실제 연습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말이죠. 즉, 멘탈 트레이닝은 행동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행동 이후에 이어가는 또 다른 노력 중 하나인 거죠. 그리고 상상이 행동과 하나가 될 때 최소 30%에서 2배 빠른 학습 효과와 능률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렇기에 이 방법은 영상의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가진 두뇌의 능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쉽게 일상에 녹여내는 그런 인사이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 속 메시지가 닿는 많은 분들께 같은 시간, 아니 더 적은 시간으로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 증폭제가 되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게 쉽고 효율적인 이 방법들로 두뇌를 속이세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말도 안 되게 높아집니다. 누구나 이런 부러운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배우지?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 해? 반면 나는 무언가를 배워보려 독서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했는데 정말 하루만 지나도, 아니 몇 시간만 지나도 조금 전에 내가 느꼈던 점과 내용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똑같은 걸 배워도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게 학습하고 잘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차이들은 쌓이고 쌓여 너무도 다른 인생을 만들죠.
특히나 너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수많은 정보 속에 쌓여 사는 지금 높은 기억력과 빠른 습득 능력은 성공과 성장을 수십 배 빠르게 만드는 모두가 원하는 그런 능력일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원하던 그 해결법,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을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 앤드류 후버만이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선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끝, 앤드류 후버만이 제시한 4가지 방법을 찾으실 여러분은 배운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오랜 시간 유지하는 너무나도 쉬운 방법들을 찾게 되실 겁니다. 멘토 앤드류 후버만은 4가지 방법을 설명하기 앞서 우리의 두뇌가 어떻게 정보를 기억하고 또 유지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두뇌가 새로운 정보를 학습, 기억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repetition, 반복, 둘째는 intensity, 강한 자극. 이 2가지 경로를 통해서 두뇌는 기억 혹은 학습을 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 우리 두뇌 속에서는 신경세포들의 자극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신경세포들이 자극되는 순간을 우리는 메모리 혹은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반복이나 강한 감정의 자극을 받았을 때 신경세포들의 연결고리가 강해지며 우리에겐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의 신경세포에는 정보가 들어있지 않기에 우리가 정보나 행동을 기억하거나 학습할 때 두뇌에선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여러 개의 신경세포가 반복이나 한 번에 큰 감정적 자극이 일어날 때 그 연결점이 더 강해지고 연결이 수월해지면서 두뇌의 메모리, 즉 기억으로 저장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선 꾸준한 반복 혹은 강한 감정적 자극이 필요하죠. 예를 들자면 어릴 때 끊임없이 외우던 구구단이 지금도 너무 쉽게 기억나는 이유는 반복을 통해 신경세포의 연결점이 강해졌기 때문이고, 사랑하는 사람 혹은 반려동물이 다쳤던 기억이나 응원하는 팀이 역전골을 넣었을 때의 장면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이유는 두뇌의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감정에 의해 큰 자극이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기억과 학습을 빠르게 하기 위해선 연습 혹은 배움의 반복 횟수를 줄이거나 강한 자극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올리는 앤드류 후버만의 4가지 방법은 이 반복과 강한 자극을 역이용하며 시작됩니다. 그는 첫 번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방법은 누구에게나 무조건 적용되며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반복에 감정을 섞어라. 우리가 반복을 통해 학습하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이미 해온 행동이죠.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첫째, 반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둘째, 꾸준히 반복할 인내심을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예를 들자면 시험처럼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을 때 우리에겐 충분한 시간이 없는 경우가 생기고, 한 단어를 기억, 학습하기 위해서 100번을 쓰고 시간이 지나면 50번, 30번, 그리고 1번 이렇게 외우기엔 너무도 지루하고 그런 인내심을 가지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배울 때 반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한 자극을 더하는 겁니다. 앤드류 후버만은 강한 자극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부정적 혹은 긍정적 감정을 느낄 때 두뇌에선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때 분비되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등 아드레날린은 신경세포의 자극을 극대화하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배운 정보들은 더 쉽게 학습되고 기억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루한 에세이를 읽은 실험자보다 감정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에세이를 읽은 실험자들이 시간이 지나고서도 그 내용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정확히 기억한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더 빨리 배우기 위해선 우리의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 매개체를 이용하며 기억과 학습의 효율을 늘려가는 게 앤드류 후버만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물론 첫 번째 방법을 듣고 이걸 누가 몰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방법은 너무도 새로웠습니다. 앤드류 후버만도 자신이 이 방법을 몰랐다는 게 너무 후회된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그 방법은 강제적으로 우리의 몸과 두뇌 속 아드레날린 수치를 올리는 겁니다.
제임스 맥거와 레리 케이힐 이 두 명의 신경생물학자는 이 부분을 증명하고자 수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실험자들이 책의 내용을 공부하는 동안 얼음물에 팔을 담그게 했더니 해당 실험자들이 배운 내용을 더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팔이 얼음물에 접촉하고 있을 때 우리의 두뇌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그 결과로 두뇌엔 더 강한 자극이 생길 수 있던 거죠. 물론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고 매일 얼음물에 팔을 담그고 일이나 공부를 할 순 없잖아. 그런 궁금증을 가지실 분들께 앤드류 후버만은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앞서 말한 실험에서 중요한 점은 실험자의 학습 능력, 기억력을 향상시킨 게 얼음물에 팔을 담근 경험이 아니라 그 경험의 결과로 생긴 아드레날린이라는 화학 작용이 일어난 게 중요해요. 즉, 그 화학 작용이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럼 이런 결론이 도출되겠죠.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다른 행동을 하면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온다. 네, 이제 그걸 역이용하면 됩니다. 카페인으로 말이죠. 실제로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피곤함을 느끼게 하는 아데노신의 분비를 막기도 하지만 동시에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며 결과적으로 두뇌에선 도파민이 나옵니다. 즉 카페인의 섭취를 통해 아드레날린이 올라가니 우리는 신경세포에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게 되고 배운 것에 대한 기억들이 수월하게 유지되죠. 물론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며 혹은 하기 전에 이미 카페인을 섭취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질문이죠. 그럼 이 카페인을 언제 섭취해야 할까? 그리고 앤드류 후버만도 그동안 자신이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게 가장 큰 후회라고 말했어요. 그는 항상 학습 전에 카페인을 섭취했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한 제임스와 레리가 카페인 섭취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실험한 결과 가장 효율적인 시간대는 학습 직후 혹은 15분 이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앤드류 후버만은 적어도 자신의 학습이 끝나기 직전 혹은 바로 직후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게 각자 다른 소화기관을 가진 개개인에게 가장 알맞은 시간대라고 말했죠. 물론 카페인이 맞지 않는 분들이 억지로 카페인을 섭취할 필요는 없고 또한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한다고 그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건강을 해치지 말고 만약 커피가 아닌 알약이나 다른 카페인을 섭취하기 전 의사와의 상담을 해보라고 권합니다. 혹은 카페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찬물 샤워를 30초에서 3분 동안 하는 것도 아드레날린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학습이 끝난 후 아드레날린을 급격하게 올리는 게 중요하니 공부를 하거나 배우는 행동에 집중을 할 때는 최대한 안정을 취하며 집중을 하고 그 끝에 아드레날린을 끌어올릴수록 기억력의 효과는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앤드류 후버만의 세 번째 방법은 아드레날린을 이용하는 게 아닌 신경 가소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NSDR, Non-Sleep Deep Rest, 편하게 누워 10분 혹은 90분간 명상 혹은 낮잠을 자는 것 아니면 숙면을 취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우리가 깊은 수면에 빠지거나 완전히 이완된 상태가 되었을 때 두뇌의 신경 가소성이 작용하며 배웠던 정보들에 대한 신경 세포들이 바뀌고 자극이 강해지는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앤드류 후버만의 조언처럼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낮잠, 명상 혹은 깊은 잠에 들기 1시간에서 3시간 전에 필요한 정보나 행동을 공부, 연습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신경 가소성을 사용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앤드류 후버만의 마지막 방법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일주일에 180분에서 200분가량의 유산소 운동을 존2 레벨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이 존2 유산소 운동을 쉽게 말하자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호흡이 유지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존2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해주는 거죠. 실제로 이 존2 유산소 운동은 두뇌에서 신경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자극하는 간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혈류 변화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외에도 수명 연장에도 아주 큰 긍정적인 영향과 오스테노칼신이라는 뼈 안의 단백질의 형성에도 큰 도움을 주며 뼈의 성장,
성장, 호르몬 레귤레이션 등 우리의 몸과 두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앞서 말한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처럼 다양한 체내의 화학 작용을 돕죠. 그리고 운동을 하기 가장 완벽한 시간대는 앞서 말한 다양한 연구 결과로 추론해 봤을 때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을 다량 분비하는 과격한 운동의 경우엔 학습 직후, 그리고 존투 유산소나 걷기처럼 혈류 변화나 오스테노칼신을 분비하는 간단한 운동은 1시간에서 3시간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추천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앤드류 후버만의 배운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기억, 학습하는 방법을 요약하자면 우리의 몸이 학습 기억하는 방식은 반복과 강한 자극,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배우기 위해서는 강한 자극을 역이용해 반복을 최소화해야 하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앤드류 후버만은 첫째, 감정을 이용한 학습을 하는 것, 둘째, 체내 화학 작용인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아드레날린을 이용하기 위해 카페인 섭취나 찬물 샤워를 알맞은 시간에 하는 것, 셋째, 신경 가소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명상, 낮잠 혹은 수면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두뇌와 몸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앤드류 후버만의 메시지가 똑같은 것을 배워도 나는 왜 느릴까? 이런 생각과 고민을 가지셨던 분들, 그리고 바쁜 사회 속을 살아가며 안 그래도 없는 시간, 더 나은 자신을 위해 배움을 이어가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대 혹은 30대, 아니 40대라도 이 남자처럼 과거를 역이용하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깨우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앤드류 후버만. 미국의 신경과학자이자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인 그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과학적 정보들을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들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 후버만랩의 인사이트는 이미 채널에서도 너무나 많이 다뤘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앤드류, 그리고 비교적 최근 그는 여러 팟캐스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과 전혀 다른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말했죠. 저에게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그려졌던 미래는 맞아 죽거나 혹은 감옥에서 죽거나 둘 중 하나뿐이었죠. 이런 끔찍한 생각을 했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지나온 앤드류 후버만. 이번 영상에서는 그의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앤드류, 그의 어린 시절은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전업주부인 어머니는 동화책을 쓰시기도 하셨었고, 아버지는 제록스라는 컴퓨터 회사에 다니시며 과학과 이론 물리학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해요. 나중에는 물리학 교수직을 역임하기도 합니다. 그랬기에 앤드류에겐 자연스럽게도 동물과 과학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는 과학이나 생물학 이야기뿐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학업적으로는 딱히 좋은 성적도 아니었고 축구나 다른 운동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정말 어느 하나 특출난 부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던 앤드류, 하지만 그렇게 화목했던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2살 무렵 그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되죠. 그 후 앤드류는 어머니와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그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예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가정 환경, 힘들어하시던 어머니는 앤드류를 방치하셨고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나이, 그는 버려짐을 느낍니다. 그때 그의 손을 잡아준 건 스케이트보드. 앤드류는 그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어요.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10대에서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었지만 스케이트라는 공통사와 히피적인 문화 때문인지 모두 친구같이 어울렸고 전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앤드류와 스케이트보드를 함께 타던 어른들은 그가 간절히 원했던 관심을 줬지만 동시에 13살의 소년인 앤드류의 손에 술, 담배 그리고 마약을 쥐어줬습니다. 그렇게 그는 학교 대신 거리를, 책상 대신 스케이트를, 연필 대신 술과 마약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게 등을 돌린 세상에게 어렸던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였거든요. 하지만 전과는 너무 달라진 환경, 그리고 그의 반항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죠. 방황을 하던 그는 9학년이 되자 학교에서 쫓겨났고 강제로 주거 치료시설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그곳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방문은 항상 자물쇠로 밖에서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매일 밤 자고 있는 저희를 3번씩 깨워서 몸수색과 검문을 했죠. 그 안에 갇힌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라곤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제가 갇혀있던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제 또래의 아이들 몇 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을 정도예요. 그때 그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몰랐죠. 하지만 앤드류는 감옥과도 같았던 그곳을 너무도 나오고 싶었던 나머지 마음을 바꿨고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며 그동안 자신이 무관심과 방관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전학을 가는 것과 꾸준히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것,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와 사는 조건을 약속하고선 그 시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후 앤드류는 새로운 인생을 사나 싶었지만 갑작스런 사건으로 아버지와 살지 못하게 된 그는 시설에서 나온 후 단 3주 만에 전보다 큰 완전한 타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방황은 더 심해졌고 바뀐 거라곤 단 하나, 꾸준히 정신과 상담을 받는 거였죠. 그리고 그가 그 상담을 유지했던 이유는 자신의 상담사가 부모님의 이혼 이후 처음으로 진심 어린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심을 가진 첫 어른이었습니다. 저를 누구보다 걱정해줬고 저의 인생에 대한 답을 찾으려 노력해줬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매주 한 번에서 3번 그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그 상담사가 앤드류의 멘토가 되어주며 바뀌지 않던 그의 인생도 바뀌나 싶었죠. 앤드류는 그 당시 만나던 연상 여자친구와 떨어지기 싫었던 나머지 펜을 잡았고 겨우겨우 그녀가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갓 성인이 된 그는 예전 버릇을 버리지 못했고 예전보다 더 많은 싸움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학점은 바닥을 쳤고 여자친구는 그를 떠납니다. 그러던 대학 2학년 끝내 그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히피 문화에 빠졌던 저에게 집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돈도 없던 저는 친구들과 쥐가 들끓는 한 집 거실 바닥에서 여름 방학을 보냈어요. 베이글 카페에서 배달 일을 하기도 했지만 그 사장은 정말 꼴도 보기 싫었죠. 항상 전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길거리를 누비고 싸움과 술, 마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친구의 집에서 파티를 했는데 파티에 온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훔치려고 하더군요. 저와 제 친구들은 그렇게 시비가 붙었고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제 친구들은 스케이트보드를 들었지만 그들에게선 칼과 흉기들이 나왔고 그렇게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출동한 경찰들 때문에 더 큰 화는 면할 수 있었죠. 모두가 체포되고 문제에 휘말렸을 때 운이 좋게도 저는 풀려나서 경찰서를 나오는데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미래는 없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더군요. 그 당시 저에게 그려졌던 미래는 계속 길거리에서 싸우다가 칼에 맞아 죽거나 혹은 제가 누구를 죽이게 돼서 감옥에서 죽거나 둘 중 하나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자친구를 따라 대학을 왔지만 이미 우린 헤어졌고 기숙사에서 쫓겨나 학점은 바닥을 치고 생계를 위해 배달일을 하던 저는 베이글집 사장이 너무 싫은데도 그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이렇게 벼랑 끝에 선 모습을 마주하게 된 앤드류는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은 후 펜을 든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죠. 자신이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종이에 눌렀으며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집으로 돌아가 공부와 운동에만 전념을 했죠. 친구들은 한 달에 단 하루만 만나며 술과 마약은 입에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운동과 잠자는 시간 외에는 기계처럼 공부만 했어요. 그리고 끝내 그는 전 과목 A+를 받아내며 졸업을 했죠. 그 후 앤드류는 정신건강과 신경과학을 지도했던 한 교수의 연구원에 들어가 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경과학과 생리학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게 되죠. 스케이트보더들과 어울렸던 그의 주변은 어느새 두뇌과학, 시각신경 전문가 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그가 존경하는 인물이자 되고 싶은 사람도 그들이 되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주거치료시설에 갇혔던 이유들이 가족들과 어울리던 친구들, 즉 외부 상황에 의해 자신의 두뇌에서 일어난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의 영향 때문이란 걸 말이죠. 그렇게 그는 두뇌 신경과학에 더욱 빠지게 됩니다. 그 분야의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선 연구원이 되어 매일을 연구실에서 살며 12시간, 16시간을 공부했고 그 이후에도 꽤 많은 시련들이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분야에서 알아주는 전문가가 됐죠. 그리고 2007년 32살에 그는 아버지와 심리치료를 받으며 서로를 용서했고 화해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죠. 수많은 그의 친구들은 어린 나이에 병으로 생을 마감했거든요. 그렇게 더 큰 사명감을 가진 그에게 2018년 그의 친구 패트릭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죠.
2019년 새해가 밝으면 넌 세상을 위해 뭘 할 생각이야? 그 질문은 세상에 보이지 않던 그를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으로 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는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아직 뭘 할지 정한 적은 없는데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을 올려볼게. 그렇게 그는 더 나은 인생을 만드는 효율적인 방법을 세상 모두와 나눴고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팟캐스트에 나가 예전의 자신처럼 힘들어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일찍 떠난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 괜찮다는 메시지와 다양한 과학적 방법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팟캐스터 렉스 프리드만은 앤드류에게 팟캐스트를 직접 해보라고 추천했고 지금의 후보만 랩이 2021년 시작됐죠. 2시간에서 4시간 분량의 영상을 제작하는 그는 현재 유튜브에만 5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과 같은 상황 속에 빠진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감동에 찬 댓글만 보아도 그 부분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동안 제 채널에서 그의 방법론들을 나눴지만 앤드류 후보만이 진심을 다해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그런 귀중한 자료를 공유하는 이유는 찾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스토리를 알고 나니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은 저로서는 많은 분들께 그의 스토리를 알리는 것이 저와는 일면식이 없는 그에게 갖출 수 있는 한 가지 예의가 아닐까 하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토리에는 희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던 그런 아이, 20살이 넘도록 온갖 방황을 하던 앤드류도 결국 터닝포인트는 찾아왔고 바뀌었습니다. 깊었던 상처는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앤드류는 남아있던 고통을 남들을 도우며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세상에 퍼지며 꽃을 피운 건 불과 3년 전인 2021년, 그의 나이는 45살이었어요. 자신의 과거를 탓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미래는 없겠지만 과거를 동기부여 삼아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에겐 불가능한 꿈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픈 과거를 가진 사람에겐 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힘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꾸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끝 마주하는 여러분의 인생 전환점 너머엔 분명 원하던 매일을 사는 자신이 있을 테니까요. 이번 영상 속 앤드류 후보만의 터닝포인트가 여러분의 여정에 힘을 실어줬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